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화와 척추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노화와 협착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인의학회가 국내에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고, 노인의학 자체가 어떤 노화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현대의학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은 부분 제 임상가로서의 좀 직관을 좀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교과서적인 진리나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 가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허리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면서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는 의사로서 노화와 척추에 대해서 갖는 제 이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한 의사의 생각이라고 간주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하고 너른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좀 도발적인 말씀으로 좀 시작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그러신 게 협착증으로 아팠다가 안 아파지면은 협착증이 나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럼 협착증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땡기다가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아니면 뭐 수술을 하고 운동을 하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협착증을 어떻게든 치료를 했더니 증상이 없어졌다. 그럼 협착증이 나은 걸까요? 그럼 협착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눌리는, 그러니까 허리의 퇴행성, 여기 보면 척추 모델이 있는데요. 협착증은 다른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늙잖아요. 몸이 늙으면서 무릎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뭐 어깨에도 생기고 손에도 생기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손가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 우리 어르신들 손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은 손 마디마디가 막 굵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인대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허리에도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허리가 깊숙이 있어서 뼈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실 수 있지만 허리도 결국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 안에 이렇게 노랗게 신경이 지나가긴 하지만요. 허리도 결국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로 되어 있는 허리뼈에도 관절염이 생기겠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은. 근데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 허리는 구조상 특이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갑니다.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다리까지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다리까지 신경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허리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신경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걸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은 허리는 다른 특별한 관절이나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인데 허리는 그 관절의 특성상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뼈 자체가 아픈 경우보다도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관절들은 주변에 신경이 이렇게 닫힌 구조로 지나가지가 않는데요. 허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좁은 척추관이란 틈을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이 어떤 형태로든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라는 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의 신경을 누르는 병인데 다른 척추 관절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는 무릎에는 관절 연골, 반월상 연골이 있고 어깨에도 관절 연골이 있지만 허리는 디스크라는 연골이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연골이 있어서 허리가 굽혔다 폈다 할 때 연골이 있어야 말랑말랑한 구조가 있어야지 이렇게 굽혔다 폈다가 될 거 아니에요. 뼈로만 돼 있으면 굽혔다 폈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통뼈로 돼 있으면 허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70년, 80년 디스크를 계속 굽혔다 폈다 해주면은 그렇게 70년, 80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어떤 아주 훌륭한 그 웬만한 어떤 재료로 만들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탱탱하게 버틸 수 있는 재료를 만들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리를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은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디스크 높이는 낮아지고 허리 안쪽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림이 빠져 있지만 요 사이에 빈 공간은 황색인대라는 것들이 채우고 있거든요. 황색인대가 채우고 있어서 황색인대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뼈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골극이 자라나고 이런 식으로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이 척추관 안에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문제를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돼.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문제를 협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협착증이 신경이 눌리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퇴행성 관절염은 점점 더 잘 진행하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협착증이란 진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어떤 의미에서 70대, 80대 되시면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자체가 없으신 분은 오히려 극소수입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다 인공관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착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절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절염의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릎에서처럼. 근데 물론 허리는 무릎에 비해서 협착의 증상으로 나타나서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제가 체감상 느끼기로는 우리가 보통 좀 더 서구화되고 좀 더 상업화되면서 무릎 인공관절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빈도는 더 이상 크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리는 이 관리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직과 보통 우리가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릎에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격한 스포츠를 하시거나 상당한 정도 육체 노동을 하시거나 오랫동안 가사 노동을 크게 하신 분들이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댁에서 특별히 스포츠를 하지 않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 인공관절을 하는 정도로까지 망가지신 분들은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협착은 꼭 그렇지는 않으시거든요. 사무직이신 분들도 협착증이 되게 심해져서 협착 때문에 1인 나이에 보행장애가 생기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건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협착증도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협착이 경도로 있느냐, 고도로 있느냐, 중등도로 있느냐. 이게 협착증에선 실은 중요한 거지 협착증이 있냐 없느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도 전방 전이가 있냐 없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저한테 설명 듣고 오시는 경우 중에서 전체 척추의 밀림이 한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게 밀려 있는 것 자체를 전방전이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명 듣고 오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땐 전방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흔들림이 있으니까 어긋나 있으니까. 근데 보통 3% 미만, 5% 미만의 전방전이는 이게 10% 이상 밀린 전방전이랑은 당연히 진행할 가능성이나 예우는 다르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70년의 연세 동안 3%가 밀렸다면은 그게 한 5에서 10% 정도 밀려도 그러니까 뼈 자체의 밀림으로 신경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3%, 5% 밀린 게 70대에 발견됐다고 해서 환자분이 나머지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10% 넘게 밀리는 식으로 퇴행성 전방전이는 거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전방전은 진행하는 율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단지 그걸 수술하면서 뼈를 많이 건드리게 되면 수술이 전방전이를 악화시킬 수 있긴 하지만 퇴행성 전방전이의 자연 경과는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특별히 확 더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어긋나 있는 것 자체가 환자분이 평생을 살아온 결과 누적돼서 한 3%,
5% 정도 어긋났다고 해서 수술적으로 뭐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게 10% 이상 밀리게 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술을 그렇게 하는 의사도 거의 없습니다. 수술을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손상을 많이 주는 거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너무 환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과도한 척추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보다 큰 과도한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시는 면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건 제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찌됐든 협착증 자체는 이런 식으로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만드는 병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협착증이 있는데 나는 언제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나는 협착증이 있는지 몰랐다고, 협착증이 갑자기 발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거는 맞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협착증은 증상이 발현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협착은 제가 아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피부의 퇴행성 변화가 얼굴에 주름 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마에 주름이 비교적 적게 지는 스타일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연세가 들어도 주름이 그렇게 많이 안 지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거든요. 근데 주름이 어느 정도 이미 생긴 주름이 다시 펴지는 경우는 없겠죠? 자연적인 경우로. 그러면은 협착이 어느 날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무조건 천천히 진행합니다, 협착은.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증상은 내가 연세가 드시면 협착은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협착증의 증상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통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협착증 자체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은 MRI를 보고 설명을 잘 들으면 내 협착증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협착을 이해하시려면 내가 언제부터 보행 속도가 느려졌고, 내가 언제부터 허리가 숙여졌고, 내가 협착 때문에 우울해지진 않았는지, 내가 협착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지를 아는지를 이해하는 게 협착증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MRI만 가지고 협착을 이해하시는 거는 반도 안 되게 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이해하죠. 자기 본인의 협착을 이해하는 것 중에서.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이 아무리 심해도 몸에 체력이 좋고 근력이 좋으시면 협착의 증상이 없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다가 근데 큰 그림에서 협착은 한 번 생긴 협착은 무조건 진행합니다. 무조건 더 진행하지 협착이 다시 넓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퇴행성 디스크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경우고요. 대부분 협착은 무조건 더 진행하는데 얼굴에 준 주름이 펴지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협착증으로 아프면 다시 증상이 없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협착은 무조건 진행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협착은 무조건 진행하고요. 그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랑 객관적 증상은 좀 다릅니다.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 몸에 체력이 떨어질 때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코로나로 아프거나 어디서 엉덩방을 찧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내가 심한 노동을 했거나 몸에 체력이 떨어지면은 협착을 못 견디는 상태로 떨어집니다. 협착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몸의 체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내 협착증보다 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증상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살짝 떨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낫는 거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주사나 약을 먹어서 통증을 좀 줄이지만 몸의 컨디션이 호전돼야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랑 약은 시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착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협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신경이 눌리는 문제인데 피부를 우리가 꼬집어서 아픈데 약 먹어서 안 아픈 게
나은 거라고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피부를 꼬집어서 아픈데 마취제를 뿌렸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았다는 생각은 안 하죠.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내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협착의 증상을 느꼈을 때 뭐 치료를 하셔도 되고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이거보다 다시 올라가면 증상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약이나 주사는 그 과정을 보다 더 편하고 용이하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결국 이게 내가 나이가 먹어서 협착은 계속 더 진행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내 몸의 힘도 단기적으로는 내가 노력하고 운동을 하면 내 몸의 힘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저도 1년 지나면 지금보다 제 몸의 힘이 떨어질 거고요. 2년 지나면은 제 몸의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운동을 하면은 3개월, 4개월에 지금보다 제 몸의 힘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걸 크게 봐서 3년, 5년, 10년으로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무조건 몸의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협착이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서 내 몸이 평균적으로 협착을 못 이기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한테 이렇게 되느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협착 자체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협착이 있으시지만 경도의 협착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협착이 고도의 협착이 아니라 경도, 중등도 정도? 경도 정도의 협착만 가지시고 평생 80대 후반까지 지내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협착이 몸이 늙어가면은 협착의 증상을 느끼시긴 하지만 협착 때문에 몸이 늙어버리는 요소는 매우 작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협착 때문에 몸이 늙어버리는 요소는. 그런데 협착이 어느 정도 이상 고도의 협착,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 몸에서 신경이 안 눌린 부분에 3분의 1 이하로 눌린 마디가 있는 경우는 보통 그걸 고도의 협착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도의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언젠가는 몸의 힘이 떨어져서 그 협착을 못 견디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80대 평균 연령이 80대 초반, 80대 후반 정도 보는 그 정도 상황에서는 연세가 드시면 고도의 협착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 몸의 기력이 고도의 협착이 있는 경우는 그걸 못 이기는 순간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시점이 내가 나이를 먹다 보면은 협착은 서서히 진행을 하고 내 몸이 늙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내 몸의 체력이 협착을 못 이기는 순간이 오시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시게 되냐면은요. 협착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먹는 양이 고기 먹기 싫어지고 근육량 줄어들고 피부 거칠거칠해지고 우울해지고 수면장애 생기고 사회적 기능 떨어지고 심폐지구력 떨어지고 내분비 기능 떨어지고 이걸 합치면 한꺼번에 늙어버리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 있어서 협착이 노화를 촉진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상의 협착을 가지신 분들은 협착이 잠재적으로 노화를 매우 빠르게 촉진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이 증상이 생기시면은 다른 데 몸은 사지나 내분비 기능은 다른 건 괜찮은데 협착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시거든요. 그러면은 협착이 이게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이게 돼버리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처음에는 많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내가 협착 때문에 아픈 엉덩이가 묵직하고 다리가 저리고 어떤 단순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몸이 노쇠해지니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협착 때문에 아팠다가 나중에는 내 몸이 늙어서 불편해지는 느낌이 같이 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몸이 노쇠했던 거 저는 그냥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직관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셔서 몸에 힘이 빠지면 몸이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가 계속 아프세요. 그럼 몸이 어떻게 보면 늙어서 아픈 부분이 노쇠해지면서 아프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진단을 하는 게 별로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통증이 난 역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럼 그 역치 자체를 잘 관리해야지 젊은 사람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협착을 이제 몸이 못 견디게 되면 몸이 늙어버리세요. 몸이 늙어버리면서 갖는 불편감이 또 생겨버리기 시작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협착을 못 견디면 코도 급격하게 소실이 되세요. 그래서 협착증은 결국 내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통증 치료만 하시면 이게 어려우세요. 협착은 통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는 통증 자체도 중요한 아픈 원인으로서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결국 몸에 힘이 빠지면 협착 때문에 못 걷게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환자분들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워낙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기만 바라시면 그게 좀 어려우세요. 제가 그 환자분들 드리는 말씀은 안 아픈 안진뱅이보다 아파도 걸어다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세요. 그럼 아파도 내가 활동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지 내가 안 아파지기 위해서 활동량을 줄이고 안 아파지기 위해서 주사를 많이 맞고 안 아파지기 위해서 약을 많이 먹고 안 아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거는 안 아파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안 아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치료들은 몸의 기운을 더 떨어뜨립니다. 진통소염제를 오래 먹는 것 자체가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나 시술이 좁아진 걸 넓혀주질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안 아파지기보다는 통증은 어느 정도 제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활용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파졌을 때 내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활동량 유지가 안 되시면은 더 늙기 전에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허리 수술 최대한 미루란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똥오줌 못 가릴 때까지 참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뭐 척추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비밀을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환자한테 아주 나쁜 설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똥오줌 못 가릴 때까지 아파지면은요 수술해도 똥오줌을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실은. 그리고 똥오줌 못 가릴 때까지 아파지는 것 자체가 몸이 어마어마하게 늙어버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환자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매우 나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통증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술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협착 자체가 내 몸의 노화를 촉진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구조적인 치료를 그리고 몸에 이 구조적인 치료할 때 조건은 있습니다. 몸에 가장 부담이 덜 가는 치료로 치료 위주로 선택하셔서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몸에 가장 부담이 덜 가는 치료를 했다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몸에 가장 부담이 덜 가는 치료를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몸이 부담이 가는 치료로 몸이 부담을 가는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고요. 최근에는 몸에 부담이 덜 가는 치료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시행되고 있고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덜 가는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들 맨날 말씀드린 게 몸이 늙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치료 시기가 늦어버리면 몸이 늙어지시거든요. 제가 어르신들 치료를 해보면은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분들 좀 따뜻하게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러니까 몸이 늙어버리시면 아무리 호전되셔서도 만족이 안 돼요. 몸에 힘이 없거든요. 원래는 내가 아파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뭐였습니다. 협착을 내 몸이 늙으면서 협착을 못 이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통증이 생기시거든요. 통증이 있으면서 내 몸이 급격하게 활동량이 줄어 내 몸이 급격하게 늙어버리시거든요. 이렇게 늙어버리시면서 다른 병도 훨씬 더 잘 걸리세요. 제가 의사로서 대학에서 배웠던 많은 진단병들이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생깁니다. 늙은 다음에 생기시는 거라고요. 몸에 힘이 있고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젊을 때는 병이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안 아프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안 늙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늙으면은 늙어서 통증이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몸에 힘이 생기는 거, 젊어지기 위한 노력을 따로 하지 않으시면은 환자분들이 하는 게 일종의 소비밖에 안 됩니다. 내 몸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거는 내가 늙지 않게 관리가 돼야지 이 협착을, 그러니까 허리 협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언젠가는 내가 뭐 60세든 70세든 봤을 때 내가 이미 고도의 협착이 있어서 내가 보통 80대 중반 넘어가시면 누구나 몸에 되게 힘이 없어지세요. 근데 몸에 되게 힘이 없어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몸이 그렇게 힘이 없어지기 전에 이미 못 걸어서 요양병원에 가신 분이 있으세요. 그 차이가 협착 때문에 몸에 힘이 빠지는 초기에 구조적인 치료를 잘 해주시면은 몸이 덜 노화가 되는 치료를 해주시면은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 신세를 안 지고 내 몸의 신체적인 자유를 누리시면서 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진료 볼 때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도의 협착이 어느 정도 연령에 있으시면은 저는 언젠간 수술을 피할 수는 없다. 제가 환자분을 계속 자주 볼 수는 없으니까 환자분 생각에 환자분이 열심히 젊어지려고 노력하시다가 환자분이 운동량이 떨어지시고 활동량이 떨어지는 기미가 있으시면은 추세적으로 그런 기미가 있으시면은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환자분 몸이 가장 덜 늙는 길이다. 환자분이 가장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길이다. 제가 척추 의사로 느끼는 거는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그겁니다. 물론 제가 젊어지게 하는 방법, 코어를 잘 기르는 방법, 몸을 안 흔들리게 하는 방법, 허리가 안 망가지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 이전에 안 아프려고 신경 쓰시는 게 전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료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연세가 꽤 높으신 분이신데 제가 세 마디를 한 번에 감압을 했을 거예요. 감압하고 원래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서 있지를 못하셨던 분인데 수술하고 잘 쓰세요. 서 있는 게 편안하세요.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서 1분도 제대로 못 걸으셨던 분인데 서 있는 게 편안해지셨어요. 근데 걸으려면 여전히 몸에 힘이 없겠죠. 수술이 몸에 힘을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 어르신이 협착이 진행된 거를 의료계 관계 종사자에서 본인 몸의 상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수술이 많이 무서우시고 많이 싫으셨겠죠. 뭐 어찌됐든 그래서 수술을 너무너무 미루시다가 몸이 너무너무 노쇠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을 해놓고 허리가 딱 펴주셨고 쓰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어르신들 드리는 말씀이 허리가 잘 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좀 나아진 면이 있고 결국 내가 몸에 힘을 기르고 잘 먹고 결국 젊어지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코어를 기르는 훈련은 다른 부분이지만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울한 생각 적게 하고 고기 잘 먹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활동량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은 계속 내가 이거 덜 아팠는데 이거는 계속 아직 아프고 몸에 힘도 없고 내가 이거 아파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울하시고 안 아프기만 바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프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활동량을 줄여야 되고, 활동량을 줄이려면 우울한 게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게 그 방어 기제가 너무 지나치면은 자기 몸에 독이 되거든요. 치료하시고 허리가 똑바로 펴지시면은, 아, 내가 불편한 것도, 제가 환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몸에 힘이 생기고 젊어지면은 잔 통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80% 하시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이나 계속 뭔가 아픈 게 있다는 생각을 한 5%만 하시는 분은 한 달 재활을 하면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 2달 재활을 하면 더 많이 좋아지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그렇게 불편하신데, 어떤 분은 하루의 시간을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여기저기 불편하다는 걸 80% 생각을 하시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아프게 운동을 잘하고 잘 먹으면은 몸에 힘이 생기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5% 하세요. 그럼 두 분이 똑같은 종류의 불편감을 가지고 계셔도 이 두 분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다가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의 생각에서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스스로 좋게 만드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좋은 치료를 받으면은 내가 그냥 젊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결과도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욘드 치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노력해서 협착증 자체가 몸에 힘이 없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힘을 잘 기르려고 하고 내가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게, 젊어지는 게 과격한 운동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서울대 가고 싶을 때, 서울대에 말씀을,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드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젊어지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서울대 가는 거에 비교하거든요. 네, 모두 다 서울대 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젊어지는 게 요양병원 안 가는 길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실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5, 6년씩 요양병원 갇혀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깜빵에 5, 6년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무서운 죄를 지어도 그렇게 5,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잘 하지는 않잖아요. 이 신체적인 자유를 지킨다는 의미랑 같은 거기 때문에 젊어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노력해서 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하시고요. 이 생각이 없으면은 이 생각을 하고 자기 본인의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게 아니라 나는 아프지만 않으면 돼. 난 딴 건 모르겠고 내가 뭐 하긴 귀찮겠고 난 안 아프기만 하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후 생활이 매우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서울대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은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짱이 되고 연세가 80대 몸짱 어르신들을 보면은 내가 몸짱이 되고 싶다고 그분이 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나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노화의 상태, 내 힘에 맞는 상태의 운동을 해야지 내가 실력이 느는데, 보통은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는데 2차 함수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서울대를 못 가겠죠. 그리고 공부에 흥미를 잃겠죠. 오히려 좀 지겹더라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는 게 결국은 자신한테 맞는, 자기가 젊어지는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젊어지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을 해야 젊어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대부분의 운동들은 흔히 얘기하는 플랭크나 스쿼트는 노인을 위한 운동으로 개발된 운동이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개발된 운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해서 괜찮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게
기본 스타트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내가 젊어지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이 내 생활 습관의 개선과 연결되지 않는 운동이랑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운동이나 내가 하는 동작이 내 생활 습관 개선과 연관이 있을 때 그런 운동이 진정으로 젊어질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점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젊어지려고 할 때 우울한 생각하면 절대로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이 재활을 잘하는 걸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노력을 아주 크게 해주셔야지 몸이 덜 늙습니다. 우울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화가 촉진되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젊어지고 싶으시면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내가 아주 약한 존재라는 걸, 내 몸의 힘이 아주 많이 떨어진 존재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그 몸에 맞는 운동을 아주 쉬운 것부터 찾아서 하나하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쉬운 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본 것 중에 이것도 운동인가 싶을 정도로 가장 쉬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내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운동을 해서 몸에 힘을 들려면 단백질 섭취를 언제나 신경을 쓰시고, 우울한 생각 안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은 제가 한 점에 드리는 말씀이, 움직일 때 더 아픈 동작은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움직일 때, 내가 활동할 때 통증이 더 커지시는 거는 상처를 비비는 거거든요. 근데 상처를 비비면은, 일단은 상처를 안 비비는 게 중요하지, 상처를 계속 비비고 있으면서 무슨 연고를 바를까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처를 계속 비비면서 진통제를 먹고 참으려고 하는 것처럼 현명하지 않은 일이 없겠죠. 내 몸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계속 하시면서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으시는 거는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면 매우 현명치 못한 일이세요. 내가 20분 서 있어서 아프면은 15분씩 서서 끊어서 일을 하면 조직이 안 망가져요. 아픈 것 자체가 조직이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15분씩 서서 몇 주 일하다가 다시 30분 서서 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스스로 아물 수가 있거든요. 병원 가는 것보다 내가 움직일 때, 뭐 할 때 더 아파지고, 그 동작을 얼마나 할 때 통증이 생기는지를 스스로 설명하시는 게, 그게 명의입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명의가 되는 거지, 이게 왜 아픈지 의사한테 설명받아서 주사 맞고 수술하는 게, 그 주사 잘라주고 진단 정확하게 해주는 게 명의가 아니고요. 내가 나한테 명의가 되고 싶으시면은,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잘 설명하실 수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한테 최고의 명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공부한다고 명의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 꼭 생각을 해봐서 그 동작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꼭 필요한 행위라면은 좀 덜 불편한 다른 행위로 바꿔서, 뭔가 보조기를 쓴다든지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행위로 바꿔서 그 활동을 유지하시면, 진통제나 주사를 맞고 그 활동을 유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활동을 유지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프롤로 주사, 줄기세포 주사, 모든 주사가 조직을 회복시킨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조직을 회복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통증을 줄인다고 인정이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늙어버린 조직이 인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통계적으로 조직을 회복시킨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 아프게 하는 주사입니다.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던. 근데 조직을 실제로 손상 안 입은 상태로 되돌려주게 하는 주사 치료, 약물 치료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헛돈 안 쓰셨으면 합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손상을 안 입은 상태로 돌려주는. 근데 내가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자극을 안 주면 손상이 더 이상 손상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회복을 하겠죠. 그럼 그게 가장 좋은 치료고, 그게 내 스스로한테 명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어느 정도 잡음 같은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착도 오래 지나서 신경이 눌려 있으면은, 오래 눌리면 다리에 힘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리에 힘이 떨어질 수 있으면, 신경이 오래 눌려서 다리에 힘이 떨어질 수 있고, 부분 마비가 오면 다리에 힘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리의 감각도 평생 둔할 수 있는 겁니다. 다리의 감각도 평생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 한계 이상 몸에 힘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과 별로 관계없이 불편한 부분은 내 몸에 잡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쓰셔야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거에 많이 신경 쓰시면서 우울해져서 제대로 된 재활을 못 하시고, 제대로 된 식이 섭취를 못 하시고, 제대로 된 활동량을 못 늘리셔서 건강관리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을 전 너무 많이 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활동하는 거와 관계없이 불편한 부분은 신경을 적게 쓰시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내가 몸의 활력이 좋아지고 젊어지면은 호전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허리 협착에 주로 관한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MRI나 부러졌다가 붙는 거고, 코로나처럼 걸렸다 낫는 걸로 보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협착증은 노화와 같이 연관돼서 협착증을 같이 이해하셔야지 협착증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협착이 노화를 매우 빠르게 촉진하는 경우가, 어떤 분이, 아주 많은 분들이 협착의 노화를 매우 빠르게 촉진합니다. 그래서 협착 때문에 내가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인다면은, 그건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활습관 교정과 수술,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는 치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치료를 뒤로 미루면은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은 사람마다 경제적 여건이 다르니까 비용은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요. 몸이 늙어버립니다. 몸이 늙어버리면 나중에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덜 늙은 상태에서 치료를 했을 때 기대하실 수 있는 환자분의 삶의 질과, 더 늙은 상태에서 치료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삶의 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리 통증 협착을 노화에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병원에 덜 의존적으로, 독립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는 여러분들이 젊어지려는 노력 중에 8R은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젊어지기 위한 노력을 잘 실천하셔서 허리 안 아프고 노화도 잘 관리하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용지마님이 질문 주셨네요. 협착증 수술을 지났다는 진단을 받은 올해 환갑인 환자입니다. 집에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근력을 키우려면 무리하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몸무게도 49.6kg, 허리도 13인치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협착 증세도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데 자가 치료도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가능.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협착을 어떤 선생님들은 아픈 순간만 협착을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저는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아프면 협착이 나왔다는 거는 협착을 그렇게 정의돼 있으니까 안 아프니까 협착증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좀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협착 자체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이 협착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보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도의 협착인 환자분 60세여서 그렇지 보통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보통 남자분들도 근골격계 기준으로는 내가 85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환자분이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 나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수술이 필요한 협착이었다면 이게 25년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건 환자분들 확신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낫겠다는 거의 의미를 그냥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연세 평균에서 전 이 정도만 보죠. 3분의 1 정도의 상위 3분의 1 정도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게 별 무리 없을 정도만 되시면 충분한 거지. 그걸 너무너무 노력을 하셔서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환자분이 지금 현재 자가 치료를 유지하고 계신 건 환자분이 실질적으로인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자가 치료를 유지하고 계신 건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은요, 아픈 거를 참고 허리에 너무 무리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활동량이 잘 유지가 되고 계신 걸 전제로 지금 상태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연세가 60 넘으신 분들한테 체중 그렇게 빼라고 얘기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13kg 13인치 이상 단기간에 그러니까 보통 40대 정도는 그 정도는 다이어트에도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50대도 꽤 무리 가시는 분이 많은데 60세 분이 저 정도로 체중을 감량하시는 거는 몸에 상당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냥 그러니까 긴 기간에 걸쳐 서서히 빠졌다면 모르겠는데 마냥 박수만 쳐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실제로 수술해야 될 3분의 1 이하로 좁아진 협착이 있으시다면은 언젠가는 환자분이 평균 한 80대 초반까지 하신다면은 수술적 가료를 하지 않으시면 보행장애가 심각하게 오거나 협착이 노화를 매우 많이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완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연세 평균의 3분의 1 정도의 상위 30% 정도의 활동량을 그냥 큰 통증 없이 유지하실 수 있다면은 그 전제가 맞으신다면은 그거 자가치료로 정당합니다. 증상을 관리한다는 의미의 자가치료는 아주 훌륭하게 치료를 하고 계신 건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체중을 많이 빼고 허리를 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형태로 하는 거를 표준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근력을 키우는 게 허리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허리를 보호하는 근력은 코어 근력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코어 근력이 좋은 운동 선수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프 선수들,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서핑 이런 선수들의 특징은 상체가 그렇게 우락부락하지 않습니다. 피트니스 하는 것처럼.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운동들은 체중 이동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코어가 매우 강해야 되고요. 코어와 협응력 있게 팔 스윙이나 다른 게 스윙이 돼야 되지 코어와 협응력이 없는 파워는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되거든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근력을 길러버리면은 근력이 필요 이상 너무 세지면은 코어와 협응력이 깨집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럼 허리가 많이 흔들린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몸의 기력이 좋아지고 근력이 많이 생기면 성취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져서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되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져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는 있으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허리의 협착을 줄이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쓰면 협착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어떤 재활이나 활동을 통해서 협착 생긴 활동이 줄어드는 거는 코어에 대한 인지가 져서 똑같이 움직일 때 아랫배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코어 근육이거든요. 이 코어 근육에 언제나 힘이 들어간 상태가 잘 유지가 되면은 내가 똑같은 운동을 해도 허리의 위치 변화가 적어지세요. 그럼 허리가 보호가 되는 거지, 팔에 힘이 세지고 몸에 근력이 세지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은 높은 확률로 무조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방향이 조금 근력 위주로 운동하시는 거는 단기적인 성취감이나 운동에 쾌감을 주는 데는 유리하지만 협착증 자체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근력 위주의 운동은 권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랩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울하니 근력 운동을 지속하기가 어렵군요. 운동할 때 아픔, 상처를 비비는 무리한 등장. 예.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내 몸에 대한 인지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코어 같은 거 코어 재활시키는 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재활할 때 하루에 2분씩 2가지 동작을 5번만 하라고 합니다. 다른 거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일상생활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에 힘을 주는 인지만 높이게 되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자꾸 착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몸에 전반적인 근력이 생기고 몸에 기분이 있고 근력 운동을 해서 내가 환자분들이 만보 걸으면 안 아파지시는 건 대부분 기분 좋아지는 거랑 관련이 많으세요. 만보까지 걸은다고 환자분들이 숨차게 운동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흔들리게 걸으시면 자꾸 통증이 생기시기 때문에 근력도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만보 걸었다는 성취감이 있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시거든요. 기분이 좋아지시면 통증을 적게 느끼세요. 그래서 우울하면은 근력 운동 지속하기 어려우신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력 운동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오래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도 약간 같이 해주시면 좋으시고, 제 유튜브 다른 영상 찾아보면 제가 코어 운동, 코어를 인지하는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제대로 하면 매우 힘들고요. 한 달 안에 허벅지 근육 무조건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해서 뭔가 힘들고 불편한 근력 운동을 억지로 내 이 불편감을 참고 운동을 해서 내가 허리 통증을 이겨내리라 생각하시면은 판판이 깨집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깨집니다. 그걸 해서 극복하시는 분은 높은 확률로 본인 몸이 이긴 게 아니라 정신 승리거나 원래 나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몸에 기운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운동을 해서 좋아져서 다시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운동으로 지금 나았다고 생각하신 거지, 운동으로 노화를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좀 덜 늙어지는 거지, 운동을 한다고 해가 갈수록 젊어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우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맛있는 걸 먹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재활을 하시면, 재활도 내 노화를 위한 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울감이 좀 적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저도 늙겠지만 건강하게 늙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협착증, 허리 통증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데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